이번 시간은 상황적합 이론 공부하겠습니다. 조직에서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또 중요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깔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또 조직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니까요. 휘들러의 상황적합 리더십이 먼저 생각을 해보기에 나오네요. 자, 이거는 상황적합한 그 리더십이라고 했기 때문에 리더하고 부하의 관계가 어땠으면 좋겠냐? 과업으로 구조화되어 있냐? 그 다음에 리더와 직위 권한과의 관계가 어떻냐? 뭐 세냐 약하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좀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가장 그 리더 지도자에게 가장 호의적인 상황은 이런 경우죠. 네. 그러니까 과업 구조도 아주 넓고요. 구조가 잘 탄탄하게 넓게 돼 있고 그러면서 리더 직위 권한이 강하게 작동이 되면서 그런 리더와 부하의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성과가 높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허쉬와 블랜차드의 지도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관계를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제 이 차원은 관계 행동이에요. 관계가 관계 행동이 별로 관계 행동에서 아래냐, 위로 올라갈수록 좋으냐 이렇게 보고요. 과업의 어떤 행동 면에서는 과업 쪽 일을 하는 쪽에서도 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높아지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관계 행동이 이 아래는 적잖아요. 여기가 적어 그 다음에 일은 많아. 그러면 이게 지시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시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여를 가장 많이 하는 구간은 어디 구간인가? 여기가 참여가 가장 많다고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의 위임 단계예요. 거의 뭐 과업도 아주 작게 주고, 뭐 관계 행동도 아주 작은 상황에서는 그만큼 믿고 위임을 해주는 거죠. 상당히 그 뛰어난 구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이 사이에 이 두 개로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허쉬와 블랜차드는 여기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성숙도 넓고 낮고 그 다음에 적절하고 이 가운데 이렇게 두면서 유능하고 의지가 있냐, 유능하나 의지가 없냐. 무능은 무능해, 무능한데 의지가 있어. 또 무능한데 의지도 하나도 없어. 뭐 요런 거죠, 요런 거. 아주 작은 이런 상태는 미성숙으로 가까워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성숙한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허쉬와 블랜차드가 지도성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그 효과성하고 리더십 스타일 합의를 좀 보면 개인과 조직, 뭐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떤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또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도자는 어떤 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나타내주고 있어요. 요것은 이제 어떤 아까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유형들, 상황적한 리더십 유형들을 허쉬와 블랜차드 유형을 좀 표현을 해놨던 것인데 이거를 보고 리더가 선택을 할 때는 결국은 생산성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기강이 해이된다, 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창의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참여하는 걸 기피하기도 하고 자꾸 이제 뭐 이런 상황들이 서로 대척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리더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감독, 적절한 감독과 이것을 좀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또 너무 미흡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적합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상황 적합적으로 리더십을 발현해야 할 텐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상황 적합 이론과 그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있다. 체제가 있으면 그 체제는 뭐 문학, 뭐 기술, 정부,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지리학적인 거,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체제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을 맺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은 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이것들을 잘 알아야겠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상황 이론들은. 자, 뭐 이 이야기는 뭐 여기 보면은 그 외부적인 어떤 요소, 외부 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공통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들의 어떤 교집합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상황 이론이라는 거. 상황 이론의 어떤 변수,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과 반드시 관련이 있다. 이게 서로 상황 적합이라고 보면 돼요. 컨팅전시라는 용어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 하나의 사건은 다른 것과 관련이 있다. One thing is related to another. 이렇게. 고전적 조직 이론가들이 최상의 방법이 있다. 이런 이제 어썸션을 두었는데, 이게 이제 로렌스가 비판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 최선의 방법보다는 어떤 상황적인 우리가 띵킹,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 가운데 있는 예를 들어서 관리해야 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 이러한 것들 사이의 관계 요것을 잘 하는 게 바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컨팅전시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막 갈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이제 순수한 쪽에 그런 상황에 가깝고 매우 일반적으로 좀 일반화시켜서 나아갈 때 이것은 이제 굉장히 시스템적인 관점이에요. 체제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상황적합,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한 거예요. 자, 상황 이론들은 어떤 그러면 그 기반 하에서 이것들이 주로 이러냐, 뭐 이거는 이제 유명한 프레드리크 히들러, 이제 피들러의 그 상황 그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이런 데 이제 기반이 됐고요. 또 이제 공헌한 점은 뭐냐? 이건 이제 관리자 리더들에게 굉장히 창의적 사고를 심어주는데 굉장히 기여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 한편 비판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상황 적합을 굉장히 이제 리더들이 고민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리더들이 이제 그 책임감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 전개가 왜 모순이 되냐면 상황적합 이론은 그러한 상황만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좀 더 복잡한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뭐 비판을 받고 있어요. 아직 이론적 기반은 그렇게 탄탄한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조직 이론에 중요한 그 공헌을 한 부분들은 조직 환경이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잖아요. 조직도 개인처럼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런데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상황 적합 이론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쪽은 변화하는 이 레이팅, 변화하는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복잡하다는 복잡성을 이쪽으로 놓고 두 축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 그래도 불확실성이 낮은 게 좋죠. 낮은 불확실성. 그래서 이 환경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정보의 유무관계, 정보의 고저관계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알려져 있고 이용할 수 있냐, 이것에 따라서 변화와 복잡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원 의존 이론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뭐 아까 뭐 변화나 복잡한 것에 적용하는 것도 상황 적합이고요. 자원 의존도 왜? 셀즈닉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은 굉장히 자원은 그 환경에 의존해 있잖아요. 자본이 아니라 자원이죠, 자원. 그래서 이 자원은 환경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통제가 되잖아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조직은 이렇게 투자자 자본이 투입되기도 하고, 기술과 장비가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죠? 원자재가 이렇게 자원이 투입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물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조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도 굉장히 이 조직은 자원 의존 이론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원 의존의 어떤 그 자원이 어차피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죠. 다음은 인구 생태 이론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연 도태 이론으로부터 이게 출발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적자 생존, 서바이벌 오브 피트니스요. 그 서바이벌 오브 피트니스라고 적자 생존이 이제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승자와 패자도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 환경에 의해서 이제 가장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니까. 그리고 조직의 탄생과 운명을 통계적으로 조사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 내추럴 셀렉션 인 액션은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뭐 역시 인구 생태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이제 변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선택이라고 하는, 그리고 보유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조직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조직으로 보면 조직이 어떻게 탄생하고 버텨나가고 생존을 하고 그다음에 죽는가 없어지는가, 요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 생태학 모델을 갖고 변이와 선택과 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조직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는 그것은 결국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니까,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상황 적합이라는 전략적인 어떤 포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다인입니다. 다인의 진화론이죠. 예.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이렇게 보면 결국 인구 생태에 관련된 이론이지만 조직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상황적 학과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생태 이론을 평가해 보면 이 인구 생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불확실한 그 환경적 변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더욱더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시대 이후로는 더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불확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에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분석을 갖고 해야 되는지 이런 데 유용한 시사점을 주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이제 또 비판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예측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상황 적합 갖고는 쉽지 않다. 다음은 이제 제도 이론입니다. 제도 이론에도 굉장히 여러분들 제도 이론이라고 하니까 이거 제도 이론은 이제 그 상황적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 신제도주의라든지 이제 제도주의 시각에서는 제도가 결국은 어떤 맥락 어떤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갖고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조금씩 수정하고 변화시켜가고 그러면서 경로에 의존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도가 고쳐져 오는 거죠. 그런 것이지 확 뒤집어지고 제도가 새로운 거 느닷없이 나타나고 혁신처럼 정말 가죽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제도 쉽지가 않아요. 조금씩 사회적 적응을 하면서 조금씩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적 적응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있음으로써 인간 상호관계, 인간들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제도가 있음으로써 법적인 틀이 있음으로써 제약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형성하는 틀을 constraint라고 그러죠. 제약 조건을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변수로서 제도가 독립 변수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에 의해서 제도가 독립 변수로서 어떤 인간의 행동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바로 제도 이론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신제도주의도 있고 이제 뭐 사회학적 제도주의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포엘이나 조디마조가 얘기하는 이제 그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세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적합한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가미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강요에 의해서 강요적으로 제도가 압박을 받는, 그 다음에 규범에 의해서 제도가 압박을 받는, 그 다음에 모방적으로 제도가 압박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굉장히 동형화라는 단어를 써요. 동형화.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죠. 동형화로서의 그 형태로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모방을 하게 되고 제도가 그 다음에 그 법을 따라가게 되고 또 전문가들이 말하고 이렇게 하세요. 전문가들이 이제 자문을 한 결과를 놓고 그 스스로 이제 그 강요를 받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간 게 바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입장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오치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X이론의 맥그리거, X이론, Y이론을 내놨죠. 그 맥그리거의 그 이론에 따르면 X이론은 이제 지시와 통제, 감독하는 그런 유형의 어떤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이론이라고 한다면 Y이론은 인간관계 굉장히 그 배려해주고 관심을 두고 이런 어떤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X이론, Y이론 다음에 Z이론을 내는 사람이 바로 오치예요. 오치 교수가 이제 그 일본,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일본 기업들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일본 기업들을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평생을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집단적이면서 가족적인 환경을 발전시켜요. 일본 기업들이.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이 참 살아남으면서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이제 뭐 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상황 적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그 직장을 옮기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일본 기업들은 그 조직에 몰입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줌으로써 장기적 고용을 해줌으로써 생산성이 증대되더라 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Z 이론의 한계점은 이제 일본 문화 적용을 계속 하다 보니 그 한계가 있다는 그런 뭐 점을 얘기를 하고요. 뭐 직무 안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의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X 이론, 뭐 아까 Y 이론, 그다음에 Z 이론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네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상황 적합 그러니까 컨팅전스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죠. 상황 적합론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상황 적합론적인 어떤 그 지도성 그렇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도성을 발휘하는 그 상황의 맥락이 고려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자가 보여주는 행동, 이러한 것들이 서로 그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사람의 지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 리더십은 결국은 상황적인 어떤 맥락, 이걸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 변수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상황론적 접근의 근본은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데 상황 접근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상황 매개 변수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있어요. 파라미터.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시츄에이셔널 한 파라미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로 그 성과가 높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리더의 특성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냥 효과가 나타났냐? 그것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매개 변수로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상황, 그 상황에 어떤 특별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게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을 좀 바꾸면 그 상황의 변수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특성, 행동 이것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 욕구라든지 그 권력의 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도 결국은 이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매개 변수로서 상황 변수로서 있으니까 이것들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휘들러의 상황이론 공부하겠습니다. 휘들러의 상황이론은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도자하고 그러니까 리더와 팔로워 간에, 그러니까 지도자와 구성원들 간에 그 관계. 그 다음에 일하는 거, 인간관계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일하는 거, 과업, 일하는 구조가 어떻냐면 과업 구조가 어떻냐, 타스크예요. 그 다음에 그 권력은 지휘 권력, 그 사람이 그 포지션이 어때, 그
그 파워를 형성하는 포지션이 어때? 이 세 개로 놓고 가장 효과적 지도성 유형이 몇 가지가 있냐? 그 놓고 보니까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니까 8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한 이제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히틀러는 LPC 척도를 개발해요. LPC라고 하는 것은 이제 L이라고 하는 것이 리스트예요. 리스트. 최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좋아하는 코어, 워커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로 선호하는 동료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PC 점수가 낮잖아요. 그러면 과업지향적 리더예요. LPC 점수가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관계지향적 리더가 돼요. 관계 쪽은. 네. 자,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동료들을 관계지향적인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싫어하는 동료를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인관계 중시하죠. 과업지향적 리더는 어때요? 자기가 싫어하는 동료는 어째요?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과업 성과에서 이제 과업 성과를 강조하는. 자, 그런 이제 상황 요인들은 아까 얘기했죠. 제가 관계와 과업 구조와 리더 지휘 권한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좋냐 나쁘냐 해서 이렇게 피들러의 8가지 상황 1부터 8까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 좋냐 나쁘냐 구조가 돼 있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과업 중심이다, 인화 중심이다, 또 얘는 과업 중심이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보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인데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도 그 여기에서의 pass, go 이거는 자기가 가는 그 길에다가 목표가 주어진 거니까 기대 이론을 그 근거로 두고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상. 내가 목표 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 내가 목표를 잘 채웠으면 보상을 받아야죠. 그러면 일하는 그 구성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런 행동, 그 경로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효과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부름은 이제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VI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V는 우리가 흔히 이제 가치로서 유인가를 나타내는 밸런스라는 거예요. 밸런스. 그러니까 이거 밸런스는 이제 그 상당히 그 밸류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가치에서 얻어내는 밸런스의 유인가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잘 기억이 노력과 성과하는데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과 기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기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가 나왔으면 무엇을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여기서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럼 보상에 대한 기대는 어떤 보상이 나한테 주어질까? 그 보상을 주어줄 수 있는 그 수단, 인스트루멘탈리티라고 그러죠. 수단성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상해서 다 해줬으면 이제 어째요? 내가 보상 다 받고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동기부여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유인해 주는 거잖아요. 나에게 가치를 심어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것들의 총합이에요. 이 함수관계예요. EIV, VI라는. VI를 보면 것이 바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예요. M. 이것을 가지고 논문을 다 씁니다. 계산을 해서. 시그마 처리해가지고 쭉 더해가지고 하면 돼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이거는 이제 아까 지금 설명을 해서 크게 이제 4가지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지시적인 게 있더라. 그리고 또 지원을 서포트 해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시페이티브한 그 지도성이 나와요. 그럼 참여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성취 지향적인 그런, 내가 어치브먼트에 오리엔테이드된 그런 리더십이 또 나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이번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이거는 좀 뭐 이론이 좀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레딘의 3차원 지도성은 이렇게 지도자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업 지향과 관계와 일 이것을 주로 이제 뭐 우리가 그 기초적으로 휘들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휘들러는 과업과 관계에다가 지휘 권력을 넣었잖아요. 근데 레딘은 과업과 관계에다가 지도자 효과성이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래서 3차원 지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 리더십을 기본으로 놓고 그 다음에 비효과적인 리더십, 효과적인 리더십 이렇게 놓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리더십의 유형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네. 효과성 차원으로 이제 놓고 관계냐, 과업형이냐 이런 걸 따라서 관계형이냐, 통합형이냐, 분리형이냐, 헌신형이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효과성이라고 하는 측면이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비효과적인 것과 효과적인 것 이렇게 나누어서 뭐 여기 나오죠. 뭐 경영자 효과적인 리더십은 경영자형 같은 경우는 좀 통합을 하려고 하죠. 높은 일도 열심히 하고 관계력도 넓게 갖고 이런 것을 통합을 하려고 하죠. 그게 경영자형이에요. 관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업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계력 이런 부분에서 관료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생각을 하면 돼요. 공평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분업의 원리를 실현하려다 보면 낮은 것과 낮은 관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형 관료형이죠. 그다음에 헌신형이 있고 관계형이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허스와 블렌차드 유형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상황적 급에. 네, 허스와 블렌차드 지도성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네. 자, 퀘스천 질문 들어갑니다. 지도성 이론들의 특징, 레딘, 휘들러, 블렌차드, 허시, 지도성 이것들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 정답이 나와버렸네. 지도자의 행동. 지도자 행동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도자의 행동은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 효과성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부 그 효과성과 관련돼서 연구한 그런 이론들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3번을 꼽아주면 되겠습니다. 뭐 상황적합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환경, 자원, 그 다음에 인구 생태, 제도 다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있고. 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의사결정 이론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